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46명 늘었습니다. 지역 감염자를 보면 경기 7, 서울 6, 대전도 4명이 추가됐습니다. 중요한 고비를 지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줄여서 더 안정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야만 합니다. 모두가 조금 더 버텨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안 앵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남북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 탈북민 단체가 어젯밤 대북전단 50만 장을 기습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해 이미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존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해서는 착각과 오만에서 벗어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화물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하역 작업을 위해 노동자 수십 명이 이 배에 올랐던 것으로 나타나 2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자문단을 소집해 심의하도록 한 결정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의 배경과 핵심,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어젯밤 대북전단 50만 장을 기습적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단 일부는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단을 살포한 단체의 회원 6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카메라 불빛만 비치는 어두운 밤, 6.25 참상을 알린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 운동연합 회원 6명이 대북전단 50만 장을 기습적으로 날려보낸 겁니다. 단체 측은 대형 풍선 20개에 소책자 500권, 1달러짜리 지폐 2,000장도 함께 묶어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박상학 대표 대신 살포 훈련을 받은 신입 회원 6명이 나섰습니다. 또 당국의 수소통을 압수당해 더 비싼 헬륨가스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 파주시 월롱산입니다. 경찰은 인력 200여 명을 투입해 이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포한 것으로 보이는 전단 일부는 파주에서 동남쪽으로 75km 떨어진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됐습니다. 바람 부는데 저 풍선이 쭉 저 하늘로 날라오더니 저 앞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사진이 이상한 사진이 붙어 있어서 경찰에 신고 먼저 한 거죠. 경찰은 홍천각에 떨어진 현수막과 풍선이 밤사이 기습 살포된 전단이 맞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스 풍선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향할 경우 감지하는 열 영상 장비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기습 살포를 예고하면서 군과 경찰이 경비 태세를 높였지만 이들을 막진 못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은 군과 경찰의 경비망이 뚫린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마이크도 뭐 새로 세운다는 등 뭐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하면서 좀 여기는 최전방이고 하니까 좀 불안 요소는 조금씩.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해당 회원들을 찾아내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탈북단체가 어젯밤 대북전단을 실은 대형 풍선을 북측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정부는 단체 측의 준비물자 구매 내역과 어젯밤의 풍향 등 재반 상황을 감안할 때 북측 지역으로 이동한 전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어젯밤 경기도 파주에서 대형 풍선 20개를 이용해 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박 대표 측은 강화된 단속으로 수소가스의 확보가 어려워지자 풍선 1개를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헬륨가스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기습살포가 맞다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또 다른 빌미를 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북측은 계속해서 대남전단 살포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기습적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선 데 대해 통일부는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침을 밝히고 수사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당 단체가 전단을 살포하려고 시도한 데 대해 깊이 유감이라면서 박상학 대표와 관련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이를 빌미 삼아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대남전단 살포를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지적한 우리 정부에 철면피한 망동이라고 반박하면서 어떤 합의나 원칙에도 구애받지 않겠다며 연일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삐라 소나기를 내릴 준비가 끝났다며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단 살포는 북한으로서는 참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인데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잘못을 덮고 내부 결속, 다시 말하면 주민들을 다잡기 위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바람의 방향, 그다음에 날씨에 따라서 아마 시기, 방법을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단 문제로 접경 지역 위기감이 높아지자 이번에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나섰습니다. 정부도 대북 전단을 강력히 막고 북측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복귀하라는 주문입니다. 북한 역시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일체의 추가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탈북단체도 기습전단 살포 입장을 굽히지 않는 데다 북한도 전단 살포를 벼르고 있다며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있어 당분간 접경지역 긴장 고조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단체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국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이들 단체가 수긍하지 않자 본격적인 공권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단체는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해 순교자의 소리와 큰샘, 북한동포 직접 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곳입니다. 수사 의뢰 명목은 이들 단체의 사기와 자금 유용 혐의. 경기도는 수사 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돈벌이로 활용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므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사 의뢰와 함께 통일부와 서울시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고발 등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7일 의정부 시내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이들 단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범죄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한 범죄 단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의 출처라든지 자금의 사용 내역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그들의 행동이라든지 하는 점에 대해서 엄정하게 추적하고 책임을 물어갈 생각입니다. 경기도가 북한 접경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건 지난 17일. 이후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알렸던 대북풍선단 대표집을 찾아 관련 시설에 계고장을 붙이고 이들 시설의 철거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 방지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자체와 경찰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북한이 20여 곳에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자 우리 군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강화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마을. 산 중턱에 새로운 대남 확성기가 설치됐습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건너편에서도 북한의 확성기가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비무장지대 일대 20여 곳에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전엔 40여 곳이었다는 걸 고려하면 앞으로 확성기를 더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선을 넘지 말라고 거듭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무산시키는 조치를 행동에 옮길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할 거라며 상응 조치에 나설 거라고 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맞대응 차원에서 판문점 선언 이후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들을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는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주간은 10km, 야간은 24km 떨어진 곳까지 소리가 들립니다. 이에 반해 북한군의 확성기는 오래되고 낡아서 소리 도달거리가 1에서 3km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북한의 전력난으로 짧은 시간만 운용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남 군사 행동을 경고한 북한이 초소를 보수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군 당국은 육해공 정찰 자산을 총동원해서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미군도 연일 대북 정찰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된 남북 간의 긴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청와대 국정기획실장을 지내셨고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를 총괄하셨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이런저런 소식이 막 들어오는데 네. 통합당 전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어디 절에서 만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그건 일단 좀 접어놓고 2007년 14 남북 정상회담할 때 실무 담당하셨죠. 그때는 제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2018년 3월에 대북 특사단에 포함돼서 북한에 다녀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6월에 가서 또 남북 정상회담할 때 실무 총괄을 책임지셨고, 결국 뭐 불턴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불턴 회고록 읽으시면서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심경이?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볼턴 보좌관의 경우에는 남북 문제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선. 그리고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시에도 볼턴 보좌관은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몽골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본인이 아는 것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외교상으로 또 복잡한 정치 현실 속에서 같은 걸 보고도 뭐 입장이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팩트 자체, 사실 자체가 다 틀린 것들도 있더라 그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팩트 자체가 틀립니다. 여러 가지가 틀린데 제 개인적인 심정 같아서야 공개해서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만 국가 간 외교 그리고 정상 간 외교는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먼발치에서 봤지만 직접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직접 개인적으로 볼턴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회고록을 보면 대단히 보수 우파적인 생각을 가진 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회고록의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한반도 평화정착의 과정에서 매번 존 볼턴 보좌관이 걸림돌이 되어 왔다라는 게 당신의 회고록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노심초사 남북미 회동이라든지 북미 회담들을 끌어오는데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구나라는 걸 역설적으로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쎄 이건 외교적으로도 우리한테도 엄청난 결례고 미국 자체적으로도 안보에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터뜨리니까 이럴 때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제 정호영 안보실장이 정중하게 미국 백악관 NSC의 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저작거리 얘기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고 무책임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 페이스북에 그날 적으신 이제 한 줄 제가 기억나는 거는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맞습니다.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만은 사실 중재자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괜히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계속 쏟아지고는 있거든요. 온당한 비난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고칠 네.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래통합당의 주장 그리고 이것은 좀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 미래통합당은 흡사 호기를 만난 것처럼 지금 정부를 공박하고 있습니다. 예. 안보 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책파리에 현안이 되어 있는 존 볼튼 보좌관의 이야기만 귀를 기울이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고요. 그런 것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종의 자해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북한이 이제 벌이고 있는 행동들도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네. 폭파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뭐 대남 확성기를 다시 달겠다고도 하고 하는데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대남 전단, 대북 전단이 오고 간다고 하고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시기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고요. 북측은 궁극적으로는 예. 교착돼 있는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듯합니다. 예. 일종의 협상의 판을 좀 흔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도 대단히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예.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북 전단지 문제가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며칠 후에 100만 장을 뿌리겠다는 탈북자 단체의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중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자중하지 않으면 일단 공권력을 동원해서 뭔가 확실하게 제압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현행법으로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고요. 예. 국민의 안전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북에 대북 특사로도 가 보셨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몇 번은 이제 만나셨을 테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것이 결실로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민족의 앞날에 대한 이제 가득 담긴 우려들이 거기서 느껴졌을 텐데 북한이 이렇게까지 신뢰를 안 하나? 그렇게 못하나 신뢰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정말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핵심은 북미 협상의 돌파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명목상의 이유는 대북 전단지 문제입니다. 대북 전단지 이 부분은 정상 간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판문점 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2조 1항에 합의했던 부분입니다. 예. 물론 이 판문점 회담에서뿐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예. 남북 상호 간에 비방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해왔던 적이 많습니다. 남북 합의에 모든 남북 합의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 비근한 예로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전단지 살포를 막았던 적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20여 차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중에서 박근혜 정부 때 14번을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막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위해가 되기 때문에 막는 거죠. 당연히 현행 법으로도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특사라도 보낼까요? 하니까 북한에서는 괜찮다고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거절을 했고 정상회담이라도 다시 한번 원포인트라도 만날까요? 하니까 그것도 거절하는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카드가 남아 있는 겁니까? 우선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예. 있을 수 있는 무력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북은 계획된 수순에 의해서 준비된 내용들을 다 하나씩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예.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라면 가차없는 대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변국과의 공조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주도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예. 미국이라든지 주변국의 공조가 절대적입니다. 특히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 미국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로는 위기 국면에서는 상황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격화시킬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 사소한 실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실수를 줄이는 철저한 상황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를 들면 대북 전단지 문제와 같은 것들을 차분하게 물밑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는 오늘 그런 얘기도 하셨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확률은 이제 한 20%밖에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셨던데 앞으로의 그러면 대북 관계, 대미 관계 또 북미 관계를 우리가 계속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또 다른 걸 구상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구상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황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위원회는 어디 상임?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외교통일. 그럼 뭐 직접 거기서 핸들링을 하시면서 잘 처리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알게 된다면 크게 웃게 될 것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무능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둘 사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된다면 크게 웃을 것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공개한 친서는 북한 노동당의 선전부 직원들이 작성했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또 북미 회담을 주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에 대해서도 비난했습니다. 국무부 협상가들은 통제불능 상태인 것 같았고 협상에 대한 열정에만 사로잡혔었다는 겁니다. 특히 비건 대표는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회고록 자체가 잘못된 사실투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he Federalists talked about the numerous serious factual flaws which have been underlined as being false by Pompeo, Lighthizer, and others who have all come out and said that this book is full of mistruths about themselves and about others in this administration and certainly about the president. 트럼프 대통령도 볼턴에 대해 무능한 거짓말쟁이라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기회를 줬지만 제정신이 아닌 인사로 여겨졌고 호감을 얻지 못해 상원의 인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거짓말로 꾸며졌고 국가 기밀 정보까지 공개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백악관은 회고록 출판을 막는 소송 과정에서 한반도 관련 내용 110개를 포함해 400곳 이상의 수정과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존 볼턴의 회고록에서 일본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어떻게 회방 놓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미국의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드높입니다. 그게 다 일본이 끼어들어서 요구를 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미국과 일본의 협의 당사자가 존 볼턴과 야치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야치쇼타로 볼턴이 만나가지고 북한의 모든 핵무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생물무기, 화학무기 등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의 목표를 달성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턴의 회고록에도 남북정상회담 후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초조해하는 일본과 미국의 보수 강경파가 어떻게 의기투합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야찌는 서울에서 나오는 행복감에 맞서고 싶어 했다. 우리가 북한의 전통적인 행동 대 행동 접근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소외당하고 있던 일본으로서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 타결 내용에 일본의 요구를 어떻게든 집어넣던지 아니면 협상이 깨지도록 헤집어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에게 양보할지 몰라서 일본이 불안해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야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듣고 싶었다. 존 볼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볼턴은 한반도 비핵화를 대한민국의 중재와 외교로 풀고 싶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모든 힘을 빼앗아서 골칫거리를 사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미국의 영향권 안에 두는 게 목표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의 시각은 한국과는 180도 달랐다. 요약하면은 내 생각과 똑같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북이 평화체제로 들어가서 동북아시아에서 거대한 힘을 키우는 걸 꼭 막고 싶었던 일본과 미국의 패권주의자 볼턴은 그렇게 의기투합했던 것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칩거에 들어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거듭 항의의 뜻을 전달하면서도 모레 돌아와 상임위원 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원 구성은 일단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지방 사찰을 돌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수소문 끝에 찾아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복귀와 함께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선출 철회 없이는 추가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복귀해 여당과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목요일쯤 원내대표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어긋나는 모양새를 만들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로 돌아가 통합당 의원들을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 구성은 이번 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통합당에 충분히 양보하고 기다렸다면서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도 독자적으로 상임위를 구성하겠다고 엄포한 상황입니다. 대북 문제는 물론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3차 추경이 시급하다는 이유입니다. 3차 추경안의 6월 국회 통과는 우리 국민의 지상명령입니다. 미래통합당에 오늘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해 독자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들어서만 2번이나 추경 처리를 언급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입니다. 이번 주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3차 추경 심사도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만 여당 견제를 제1목표로 삼고 있는 통합당이 벌써 추경안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는 만큼 추경 통과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석 달 만에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다시 열고 코로나19 상황 안정이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진이 지치지 않게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민도 조금 더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장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역대책회의입니다. 수도권에선 지난 3월 시작된 콜센터 교회발 집단 감염이 한 달여 만에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지난달 중순부터 다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를 더 줄여야 하는 중요한 고비라면서 코로나19 상황 안정은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장기전에 대비하고 국민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확인된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과 기본적인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명에 이르면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의료 인력 지원과 경기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항 검역소 강화와 비상시 격리시설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임시 격리시설 추가 필요성 등에 공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장 방역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잘 해줬다며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또 해외 유입 사례가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연 건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대전시가 집단 감염의 온상 역할을 한 방문 판매업소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병원과 요양원, 사우나에 이제 예식장과 콜센터까지 N차 감염이 확산하며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60대 남성 확진자가 다녀간 대전 유성구의 한 사우나입니다.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시설을 이용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30여 명 가운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를 포함해 대전에서만 신규 확진자 6명이 더 나왔습니다. 모두 기존 방문 판매업소 확진자와 관련성이 드러난 N차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들이 다녀간 장소가 다중 이용시설이 많아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 중 60대 여성은 지난 20일 대전의 한 예식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식장 뷔페 식당을 이용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중구의 한 사우나와 서구 부동산 관련 법인 콜센터도 또 다른 확진자들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방역 저희 관리망 안에 최대한 넣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대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수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전화문자로 안내를 했습니다. 선별진료소를 찾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어 하루 평균 150건이던 검사 물량이 4배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전시는 심층 역학조사를 위해 다수의 확진자가 연관되고 암호화폐 관련성이 확인된 미등록 의심 방문 판매업소 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주요 발생 장소로 드러난 다단계 방문 판매 업소를 중심으로 위법, 불법 사항 여부에 대해 오늘 중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주가 감염 확산의 중대고비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검사 참여와 방역수칙 이행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입항 당시 고열 증상자가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네. 그럼 선박에서 무더기라고 돼 있는데 얼마나 확진자가 나온 겁니까? 일단 이 상황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제 오전 이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3,000톤급 러시아 냉동 화물선 아이스 스트리모에서 선원 21명 가운데 16명이요.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항 당시 아이스 스트리모 바로 옆에 접안했던 또 다른 선박에서도요. 선원 1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특히 선원 3명이 입항 전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 설명 들어보시죠. 입항 전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열 환자가 3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신고되거나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서 이 부분은 부산검역소 등을 통해서 조사를 더 실시를 하고 검역법에 따른 조치를 지금 취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해당 선박에는 일주일 전 이 전직 선장이 발열 증세를 보여서 러시아에서 하선을 했었고요. 이후 이 전직 선장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방역 당국은요,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들이 전직 선장으로부터 집단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의심 증상자가 있어서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이 선원들과 접촉한 사람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일단 해당 선박의 승선에서 하역 작업을 벌이거나 아니면은 이 선원들과 접촉한 사람들 규모 상당합니다. 전체 접촉자만 170여 명에 달하는데요. 특히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이 90여 명 정도입니다. 네. 부산 항운노조원 34명, 또 수리공 6명, 도선사와 화물검수사, 하역업체 관계자와 통역사, 또 소속 공무원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방역당국은 접촉자 170여 명에 대한 격리 조치와 진단검사를 진행 중인데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170명 엄청 많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명이 증상을 보이거나 그러면 이게 검역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다 체크가 돼야 되는데 신고 안 하면 모르는 건가요? 일단 지금 이 상황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예. 현재 이 코로나19 고위험 국가로 분류된 곳 같은 경우는 이제 검역 절차를 좀 강화해서요. 이른바 이제 승선 검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 국가가 지금 중국, 이란, 이탈리아 3곳뿐입니다. 아하.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 문제가 된 러시아 선박의 경우는 서류만으로 검역을 통과했는데 이거를 이제 전자 검역이라고 부릅니다. 예. 하지만 이 선박 측에서는 또 당시에 증상자가 없었고 이 선원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지 않는다고 신고를 하면서 사실상 이 방역에 구멍이 뚫리게 된 겁니다. 이 방역 당국은 러시아 측이 선박 하선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올 경우 최종 목적지 국가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예. 직접 들어보시죠. 입항을 해서 전자검역 신고가 들어왔는데 해운 대리점으로부터 블라디보스톡에서 선원 교대가 있었고 그 선원 교대에서 내리신 선장분 한 분께서 실제적으로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셨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역관이 배에 올라가서 승선 검역을 해서 그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유증상자 3분을 발견하셨고 네, 현재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박의 환자들은 부산의료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이 검사 비용부터 치료비까지 모두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는요, 감천항 일부 부두를 오는 26일까지 잠정 폐쇄하고 또 러시아도 말씀드린 그 승선 검역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예. 러시아도 고위험 국가로 아무래도 지정을 하든지 해야겠네요. 예.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 승차를 거부하던 버스기사가 또 폭행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승객은 같은 버스 회사 기사였는데요. 승차 거부당한 것을 안갚음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종점까지 따라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자정을 넘긴 시간, 버스기사 A씨는 종점에서 한 취객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운행을 끝내고 주차 중인 A씨에게 내리라고 하더니 다짜고짜 때린 겁니다. 등치가 크더라고. 그래서 이거 찍으려고 그래 머리를 해서 막 말렸지. 그 당시에 멱살을 이렇게 확 잡았는데 내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된지 모르고 정신을 잃었어요. A씨를 폭행한 사람은 열정거장 전에서 승차 거부를 당했던 승객이었습니다. A씨가 마스크 없이 버스에 탈 수 없다 하자 이 승객은 다리 한쪽을 버스 문에 걸친 채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끝내 승차 거부를 당하자 택시를 타고 종점에 미리 가서 A씨를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이곳 종점에 도착하자 승객은 A씨를 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폭행했습니다. 피를 흘릴 정도로 심하게 폭행당한 A씨. 머리가 찢어져 6바늘을 꿰매고 꼬리뼈도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를 폭행한 승객은 같은 버스에서 다른 노선의 운전기사 B씨였습니다. 손녀가 또 집에 있으니까 훨씬 더 예전부터 철저하게 그걸 지키셨었거든요. 같은 버스기사가 그랬다고 한 게 너무 더 화가 났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계시면서. 회사 측은 내규에 따라 B씨를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취업규칙상 본국이 내규가 있어. 해고 내지는 본인 스스로 어떤 입장에서 인사징계에서 해고되는 어떤 입장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상해 혐의로 B씨를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지하철에서도 마스크 때문에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승객과 역무원들이 지적을 하자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운 40대 여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역무원의 하차 지시도 거부하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열차 안에서 40대 여성이 고함을 지릅니다. 마스크를 쓰라는 다른 승객들의 지적에 화를 내는 겁니다. 이미 세정거장 전부터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접수돼 역무원에게 마스크를 받은 상황. 그런데도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우자 아예 전동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가 못 가잖아 지금. 항의하는 승객들을 향해 욕설도 퍼붓습니다.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이 나타나 하차를 요구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입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10분 동안 차량 운행을 지연시킨 업무 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객을 때렸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앞에 이제 사선으로 왼쪽에 계신 분에게 네가 신고했냐고 하면서 가방으로 머리통을 후려치더라고요. 구로역에서 그 영문이 타가지고 이제 그분을 데리고 나간 거였죠. 지금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난동으로 112 신고가 접수된 건 모두 840여 건에 달합니다. 앞서 경찰은 강력팀 전담 수사와 중대 사건의 경우 구속 원칙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제주 공항의 보안이 또 뚫렸습니다. 예전에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오가던 절도범도 있었고 중국인이 보안구역을 이탈해서 공항을 빠져나가기도 했고 사건이 여러 있었죠. 예, 이번에는 14살 중학생이 다른 사람의 항공권과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에 탔다가 출발 직전 적발됐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14살 A군은 제주공항 출발 대합실이 있는 3층에서 33살 B씨의 지갑을 주웠습니다. A군은 지갑을 주운 지 5분 만에 지갑에 있던 에어부산 서울행 항공권과 B씨 신분증을 이용해 대담하게도 항공기 탑승을 시도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14살인 A군은 무려 19살이나 많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했는데 보안 검색 요원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주공항 측은 보안 직원이 검색 과정에서 신분증과 탑승권을 확인하면서도 놓쳤다며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원인은 경찰 조사 중이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항공기 탑승 직전 승객 좌석을 확인하는 장비도 A군의 부정 탑승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비행기에 탄 A군은 출발 전 안전 점검 중인 승무원에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무단으로 탑승한 해당 청소년이 기내 화장실에 좀 숨어 있다가 저희 승무원이 이제 화장실을 확인하는 절차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이제 이 과정에서 오후 3시 제주에서 서울로 가려던 에어부산 항공기는 1시간 이상 지나 출발해 승객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공항은 2016년과 2018년에도 잇따라 보안이 뚫려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14살 소년에게 촘촘해야 할 공항 보안이 순식간에 뚫리면서 다시 한번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17년 제1기 노사전 합의에서는 전환 대상 방식을 확정하고 3년에 걸친 정규직 전환 절차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자, 오늘 바쁘신. 대환영이에요. 저도 직접 고용에 대한 거는. 저희는 직접 고용 대상이어서 17년도 5월 12일 대통령님이 방문하셨던 전후로 나뉩니다. 채용 절차가 크게 나뉘거든요. 근데 5월 10일 이전 입사자들은 서류, 인성평가, 적적 심사 면접을 시행하고요. 17년도 5월 10일 이후 입사자들은 거기에 플러스로 NCS, 그다음에 직무 지식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이 직원분들이 탈락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거며 공사 사장이 일방적으로 청경찰 직고용을 추진하겠다라고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인천공항 노동자의 의견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 사장의 일방적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입장입니다.
22살의 아르바이트로 들어와서 190만 원 벌다가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으로 간다. 연봉 5천만 원, 소리 질러.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의 익명 채팅방에 올라온 내용이라며 SNS에 퍼지고 있는 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인 보안 요원 1,9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정규직화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정규직이 된다고 해도 현실은 여전히 박봉에 시달릴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인터넷에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받는 17년 차 된 보안 요원의 급여 명세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전체 보안 요원 가운데 절반가량은 또다시 경쟁 절차를 거쳐야 해서 오히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취업난 속에 이번 논란이 자칫 이른바 을과 을의 대결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명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유 멀티 앱 크로스 회원 공유 멀티 앱 크로스 멀티 앱 크로스 회원 공유 멀티 앱 크로스 만 사오만 구천 와이 일육하는 49,000번 사구 불라워이 소통과 보안을 위하고 프로젝트를 지나갈수록 시간이 부족하고 아주 바쁘죠. 늘 직원들과 톡으로 일하는데 불편하고 보안도 염려되더라고요. 위하고를 시작해보세요. 언제든지 소통하고 어디서든 협업하고 민감한 보안 문제도 해결되고 직원이 퇴사해도 업무 단절이나 정보 유출도 없겠네요. 위하고, 하고 안 하고의 차이. 위하고. 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포함해서 채널A 검언 유착 의혹까지 주요 사건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감싸기 논란이 벌어져 검찰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채널A 기자는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피의자인 채널A 기자가 검찰 수사 자문회의를 열어주시오라고 하니까 검찰에서 예, 열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바로 받아들여갖고 자문단 회의가 열립니다. 이러니까 또 저 민원연이죠. 민주언론운동연합에서는 그러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라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선 민원연의 입장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왜 문제가 된다는 건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라는 게 원래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뭐 수사 자문단이 기존에 했던 것들을 보더라도 수사가 어느 정도 결정 단계에 이를 정도 결론이 날 때쯤에 이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좀 부족하던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수사 자문단을 소집했던 상례는 있습니다만 수사 과정에 더군다나 피의자가 뭔가를 신청한다. 그것도 이제 진정이라고 하죠. 진정 형태로 해서 이걸 신청했는데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게 정말 어색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원연에서는 그 과정에서 이 대리한 변호인이 1년 이내에 퇴직한 고위직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혹시 이거 정관예우의 일종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피의자가 자문단 회의를 좀 소집해 주십시오라고 진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자격은 있는 겁니까? 그런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검찰이 피의자 상태일 때는 검찰과 이 피의자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내리거나 했을 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재판에 넘겨서 회부해서 법정에 가면 법원의 판사 앞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뭔가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예 없습니다. 하다못해서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참여를 할 때도 참여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참여를 해도 보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듣고 할 뿐이지 거기서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받아들여서 논의를 하는데 수사가 이제 진행 중인데 자문단 회의에서 그 수사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결정 나오면 그만합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사자문단이 적극적으로 지금 뭐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 예. 대검 고위 간부가 위협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수사팀하고 또 검찰 지휘부가 충돌했었을 때 사실 지휘부에 어떻게 보면 명분을 안겨주기 위해서 좀 쓰였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수사를 시작을 했고 예. 뭐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것들 증거인멸한 전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강제수사 전환을 해서 구속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내부적인 방침만 지금 정해진 상황인데 예. 수사자문단을 그러면 소집을 해서 어떤 걸 지금 뭐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냐. 뭐 대검 측에서는 지금 이게 언론사의 취재와 관련해서 예. 법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명분을 세우고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검찰에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다른 기국에 그거를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취재 기자가 취재원인 검찰과 어느 정도 유착하면 되느냐, 또는 피의자한테 어느 정도로 강압적으로 취재를 해야 되느냐, 그건 제 전문인 것 같은데. 그건 언론의 전문이기도 하지만 예. 한편으로는 검찰의 전문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이죠. 참 묘하네.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자문단 회의를 열어야겠다. 예, 그래서 아무튼 뭔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 피의자의 변호인이 얼마 전까지 이제 검찰 간부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위직 간부였고. 고위직 간부였고 정확하게는 이제 청와대 환경국 이른바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있었을 때 청와대 압수수색까지도 이제 주로 진행을 했던.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현재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체계에서는 굉장히 뭐 그 지휘부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해야겠죠. 이름이 주진우 주진우 해가지고 방송인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좀 헷갈리십니다만. 그래서 그때도 화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아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국정농단 사건 때 그 우병우 수석이 문제가 돼가지고 검찰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죠. 근데 검찰 출신이란 말이죠. 팔짱을 딱 끼고 웃으면서 검찰 조사를 받는 모습이 이제 사진에 찍혀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던 청와대에 같이 근무를 갔던 검사입니다. 예. 그러면 이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하고는 어떤 사이가 되는 겁니까?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까, 진짜? 측근입니까? 뭐 측근으로 그렇게까지 제가 뭐 알려져 있는 거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위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숫자 자체가 뻔하고 현재도 검찰총장 하에서 또 그 현 정부를 향해서 수사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직접적으로 지휘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들 사람을 지키는 어떤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의혹 제기를 받는데 그 얘기는 잠깐 한번 좀 들어보고 녹취록을 들어보고 들어오죠.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렇게 좀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서울지검에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총장이 또 누구누구를 불러서 자문을 얻을까 하는 것도 그것도 위촉을 검찰총장이 하겠죠, 당연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위촉을 한다라는 것이 참 왜 그런 일각에서는 꼼수라는 의혹까지 제기를 하냐면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 수사에서는 손을 떼겠다. 그러니까 전혀 관여를 하지 않겠다, 보고도 받지 않겠다라고 처음에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근데 서울중앙지검에서 막상 수사를 맡겨놓고 봤었을 때 어쩌면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였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입장들이 좀 대검에서 나왔었고 일부 증거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알려졌던 거 말고 이제 그 기자와 동행했던 사람이 또 검사장을 만나서 녹음했던 녹취 파일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파일의 내용에 대해서도 대검 지휘부하고 또 수사팀하고 의견이 충돌하고 이런 상황에서 수사 자문단을 중간에 개입시킨다고 하는 거는 이건 뭔가 좀 막아서는 게 아니냐. 그러면 글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최근에 있었던 큰 사건들, 뭐 조국 전 장관 이런 경우에 그렇게까지 정말 그 집중해서 수사를 했던 것과 비춰봤을 때 왜 측근과 관련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자, 유착 의혹인데 한 사람은 자기의 측근이라고 이제 지목당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변호인이 자기하고는 나름대로 잘 알 수 있는 얼마 전에 검찰을 그만둔 검사 출신의 변호사고 이제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도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수사 자문단 회의를 열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뭐 그나마 좀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 거기서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원래 이제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 이거를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건너뛰고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또 보도도 있어서 뭐 확인된 건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 검언 유착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꼬리표가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한명수 전 총리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누가 이제 담당하느냐? 네. 도대체 검찰이 그때 도대체 무슨 짓을 벌였던 것이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사하고 누가 수사를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추가로 뭐 이제 고발 진정들이 들어오니까 대검 감찰부가 결국 나서기로 된 것 같죠. 대검 감찰부가 직접적으로 나섰다라기보다는 좀 등이 떠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떠밀렸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지난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거를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던 거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보낸 게 잘못됐다. 왜 특히 재배당 과정이 편법이자 무리라는 말씀까지 하셨고 그래서 약간 윤 총장이 조금 물러서서 자료를 공유하겠다는 정도로까지 나왔었고 여론에서도 이런 어떤 왜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감독관실로 보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아예 이번에는 그 대검 쪽에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검찰서가 잘못됐다라고 진정인을 대리하는 그 변호인들이 대검 쪽에 아예 대검 쪽에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게 아니고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까지도 같이 겸해달라라고 그렇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거기서 뭐 대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다라기에는 이거는 조금 이제 뭐 좀 등에 떠밀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검찰의 어떤 상당한 어떤 비리 의혹이 이제 연루됐다고 하는 어떤 감찰 문제인데. 대검에다가 진정을 했는데 다시 직접 냈는데 서울지검에다 보낼 수는 없는 거고. 그전에는 법무부에 와서 법무부에서 보냈으니까 대검에서 우리는 원래 이렇게 처리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예 대검에 들고 가는데 그래도 이거 안 하겠으니까 서울로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 어렵네요. 법무부가 받아서 대검에 넘기면 대검이 밑으로 내려보낼 수는 있지만 대검에다 직접 하면 그거는 또 대검이 해야 되고. 자, 그런데 이렇게 인권감독관에 감찰관에 이렇게 얽히면서 자료를 공유하면서 함께 해봐.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료를 공유한다는 의미가 결국엔 대검 감찰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윤 총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대검 감찰부가 하는 것은 어쨌든 독립기구로 좀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방어라고 해야 될까요? 기밀 같은 것이 유지될 수 있는 그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 감찰부는 또 조사나 수사에 있어서 충분한 인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로서도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대검 감찰부에서 뚜렷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이 좀 물러나지, 옷을 벗고 나가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검찰총장은 그래도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임기를 보장해 줬는데 그런 얘기는 꺼내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한데 뭐 대통령께서는 법무부하고 힘을 합쳐서 좀 잘해보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대통령의 말씀은 저는 이걸 뭐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는 말아달라라는 그런 당부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검 감찰부가 독립해서 조사를 하고 뭐 법무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또 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수순을 밟는 게 맞지. 그리고 그걸 분명히 위중하게 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이거를 공연히 정치 쟁점화시켜서 또 여당 야당이 이걸 가지고 총장의 독립을 훼손하느니 뭐 임명한 쪽에서 왜 나가라고 하느니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뭐 국민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거는 뭐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저는 감찰이 빨리 진행돼서 검찰이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어떤 결과를 딱 내놓으면 끝날 건데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다시 국회로 다 들어와서 이제 모이면 또 이거 갖고 정쟁을 갖다 크게 벌일 수도 있어서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중부와 남부지방은 여름 장마가 동시에 시작되겠습니다. 장마는 앞으로 한 달 정도 이어지겠는데요. 장대비와 무더위가 번갈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제주도에는 지난 10일 예년보다 10일 정도 일찍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보름 가까이 먼 남해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이 장마전선을 끌어올리는 것인데 내일 중부와 남부지방에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내륙 장마가 동시에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비도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를 동반하겠습니다. 강원 북부와 제주도 남부, 제주 산간에는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24일 오후부터 25일 새벽 사이에 강원 북부와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전국 곳곳에도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것도 있겠습니다. 장마전선은 금요일 잠시 남해로 물러났다가 일요일쯤 다시 북상해 다음 주 초까지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후 7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는 전국이 장마철에 들겠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비가 이어지는 과거 장마와는 달리 무더위 속에 집중호우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때문에 오구이사님이 보내주셨는데 볼턴은 당시 몽골에 있었다고요? 이지도 않았으면서 있었던 것처럼 책을 쓰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이어서 9330님, 존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 왠지 지금도 논란 중인 전두환 회고록이 생각납니다.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사실인 양 떠들고 있지 않나 의심스럽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날씨 전해드렸는데 2813님, 이제 장마철인데 비가 내리는 환경 속에서도 의료진 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해줬습니다. 예, 장마철에 그리고 여름 휴가철이 또 다가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코로나19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고요. 또 고위험 시설이 추가됐죠. 그렇죠. 방문 판매 업체 그리고 물류센터,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 그리고 이제 뷔페 식당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모두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예, 오늘은 호소에 잠 이루지 못하는 밤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저 아무런 말 없이 이런 나를 네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나조차도 못한 내